일선 막고기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강의와 관련해가지고 조선시대 불교 이런 부분들을 우선 각을 살펴보고 조선 전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조선에 대한 인상, 조선시대에 대한 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앞에 그 화면에 좀 두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조선시대에 대한 인상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죠. 부정적인 인상이 강합니다.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어렵게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언론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헬조선. 들어보셨죠? 헬조선. 들어보셨죠? 네. 그럼 그 헬조선은 뭐죠? 예? 살기 힘든 나라. 그렇죠. 헬이 뭐야?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지옥 같은 나라였으면 앞에다가 지옥, 조선. 우리말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여하간 또 조선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양반들이죠. 근데 우리 양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양반이라는 말 별로 쓰지도 않지만 그렇죠.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그 뒤에 이렇게 붙죠. 아니 이 양반이 훌륭하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네.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접하는 조선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예요. 너무나 강렬해요. 이거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도저히 없죠. 예, 부정적인 게 압도적입니다. 선비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인터넷 들어가면 선비라는 말은 아주 고약하게 쓰이죠. 그래서 위에 인상은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좀 정착했었지만 KK 책 그렇죠? 또 고리타분한 양반, 네, 그리고 족보, 가부장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상을 대표한다면, 반대로 또 근래에는 이게 이제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 일반 사람에게, 일반인들에게, 일반 많은 대중들에게는 이런 그 밑에 쓰여진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승조원액이라든가 일승록 같은 기록문화, 그 어떤가요? 굉장히 근사한 거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프랑스에서 귀화한 어람용 의교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신문지상에서 왕정이나 보셨을 거예요. 또 조선을 대표하는 우수한한지나 백자의 이 같은 것, 또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또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백자죠. 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백자입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백자. 18세기에 만들어졌고요. 가운데 문통은 항아리에는 그 조선의 대표적인 그 백자 중에 하나인 다랑아리 같이 넓은 볼로 되어 있고, 또 위에는 이제 좀 즐거운 들고 가는, 그러면서도 이 안에 그려진 그 모습, 또 색채,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그 조선시대의 선비, 4대부들의 어떤 이미지, 그 지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되게 담백하죠? 담백합니다. 여기 18세기 때 여러분들 분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분원이 경기도 양평 쪽에 가면 광주, 그렇죠? 분원의 이제 왕실의 교자를 만드는 그 사원의 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는 18세기를 대표하는, 또는 한국을 대표하는 백자죠.
17세기에 18세기의 중국에서는 말할 수 없이 화려하고 말할 수 없이 아주 다양한 기업의 그 도자기 백자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왜 중국과는 정신없이 네오사인 하듯이 그런 색감이죠. 저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프랑스에서 귀환한 의궤 말씀드렸는데 이건 바로 의궤죠. 의궤입니다. 이런 의궤도 역시 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최근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예, 왕의 차이도 같긴 한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례인데 이제 막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사도세자의 무덤을 원래 여기 저기 위생병원 있는데 저기 서울시대 뒤편 양주의 대봉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도세자가 죽고 거기에 묻혀 있다가 수원 화성으로 이제 이사한 그런 장면 이전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언제 때 만들었겠습니까? 정조 때 만들었죠. 정조 때 만들어서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그 이사 과정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조선에 있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사도세자 이걸 길게 할 건 없지만 사도세자의 무덤을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장 명당 자리가 지금 윤건능이 있는 그 자리죠. 근데 거기에 원래 수원의 읍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군청 사무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옮겨야 되니까 신도시로 화성, 지금의 수원성을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윤건능을 쓰게 되는데 윤건능을 쓰게 되는데 그때 능은 아니고요. 사도세자가 세자였기 때문에 원이라고 있습니다. 혈융원이라고. 그래서 영원 혈융원 이렇게 되는데 여하간 그런 것들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금부터 200년 전에 화성에 대한 완벽한 공사 구조를 남긴 게 조선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200년 전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세계 어느 도시에서 완벽하게 그 장인이 몇 명 동원됐고 재원이 어떻게 됐고 못 쓴 것까지 다 기록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그 조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은 전통 시기의 마지막 시대, 또 근대 바로 이전 시기에 가장 가까운 옛날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와는 또 다른 이런 시대가 바로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시대보다 이해도는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고대는 사료가 너무 없고 또 근대는 현대는 사료가 너무 많은 데 비해서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극, 소설, 영화 이런 데서 통해서 심지어는 왕의 조폭까지 그죠? 왕비가 누구였고 그 아들이 누구였고 그런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대한 문화는 제가 보기에 성량이 지배하는 시기, 성량을 배타적으로 숭상하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선하면 유학, 그 중에서 조금 더 하시는 분은 성량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 성리학은 당시에 뭐였느냐? 제가 보기에는 유교 성리학이 주체가 아닙니다. 사상이 주체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였던 사람들,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유교 성리학이 필요했고 그걸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만들었는데 개념에 충실하다 보니까 역사의 실체를 놓치고 개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좀 혹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주주의 원칙과 자본주의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상당수 근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원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영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많이 가져왔지만 특히 미국의 제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똑같지가 않죠? 그렇죠? 예. 대통령을 하나 뽑는 것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네. 야간 때로는 활용하고 때로는 매몰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앞서 조선에 대해서 이와 같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우선 조선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첫 번째는 일제 시민사관의 조선이 완성했어요. 시민사관의 조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제 시민사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사관에서는요, 한국의 역사를 고대사가 제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고대사가. 그 다음에 이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거로 이해를 해요. 정체 내지 쇠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대에는 그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고대의 불교 문화라든가 고대 문화는 중국에서부터 유학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그렇지만 그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의 선지 문화를 거쳐오는 것이 한반도이니까 한반도가 당연히 앞설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하시죠. 근데 지금 이 건물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경복궁. 네? 경복궁에. 예. 경복궁 안에. 예. 보셨었어요, 예전에. 네. 아주 정확하신데요. 이게 조선 총독부 박물관. 조선 총독부. 지금은 없어요. 그 어디 있었냐면, 저는 못 봤는데, 그 위치가 지금 경복궁 들어가면 그 동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있었죠. 네.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동국면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여기에 왜 이 조선 총독부 박물관 만드냐 하면은, 1915년 일제가 강제 합병한 이후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조선물산 공진행사를 엽니다. 지금으로 하면 강남회 같은 걸 열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얼마나 잘 시정을 잘 이제 펼쳤다, 정치를 잘해서 발전을 시켰다,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합니다. 어디에서? 경복궁에서요. 그래서 1915년, 그러니까 1910년에서 5년 지나고 나서 한때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때 많은 이제 물건도 전시하면서 이때 이거를 물건들을 나중에 보관했다가 다시 이제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총독부 박물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이 건물 모양은 이때 일제시대 때 만든 모양이 변명해야죠. 덕수궁의 숙조점 이런 것도 비슷해 보이죠? 네. 근데 여기에 전시된 것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지금 오른쪽과 같은 신라나 가야에 있었던 토기류가 아주 대부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유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시민사관에서는 바로 한국의 고대사를 높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거는 문화이고 유적이고 유물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쇠퇴하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역사도 건국이고 지속적으로 망하는 역사를 봅니다. 건국이고 아주 혼란한 역사, 제일 문제가 있는 역사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네. 식민지. 그렇죠. 자기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가 훌륭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조선이 훌륭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을 지배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제 관점에서는 조선은 아주 문제가 큰 나라라는 어떤 논리적인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밝히는 게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 항문적인 또는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서 일본이 한 일입니다. 물론 정확히 알아야만 왜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했어요, 사실. 자기가 사실 필요할 때 가장 우리가 열심히 찾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식민지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국을 뒤집니다. 그리고 나중 그것을 자기식의 시각으로 왜곡돼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배라는 것은 조선의 역사는 절대 훌륭해서는 안 돼요. 특히 조선국의 역사는 완전히 문제가 큰 역사. 그래서 식민사관에 크게 식민사관을 이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타일성론을 얘기합니다. 타일성론. 조선의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다른 나라의 역사에 지배받거나 힘에 의존했다. 누구? 고대의 중국, 일본, 또 중세나 조선시대에는 또 중국이 아주 폭발해 있었다.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또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자본주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시대의 바로 전 단계 중세 봉건제 사회가 없었다. 중세 봉건제 사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19세기에 어떤 상황이냐고 설명을 하냐면은 일본의 10세기에 해당되는 후지와라 시대에 하고 동일한 수준이다. 노예제 사회하고 같은 단계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정확히 몇 년이 뒤졌다? 900년이나 1000년이 역사 발전 단계에서 뒤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19세기에 아무리 조선의 역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본보다 1000년 가까이 뒤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거를 굉장히 학문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 학문적인 관점은 뭐냐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 5단계선을 가지고 이걸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단파선이죠. 단파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쟁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라는 것을 이제.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당, 당쟁, 단파선으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사관의 조선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분당, 당쟁, 단파선 다 유학과 관련된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과 관련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근거를 사실은 조선 사람들도 조선 말에 한국 사람들도 자기 반성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단재 신처 같은 분도 조선 시대를 보는 어떤 눈은 유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사실은 단재 신처 선생님부터 부터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큰 어떤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철저한 반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조선을 부정하고 그 지배층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요구를 한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동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죠. 누군가일까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왕조고 그 지배층은 왕과 양반 사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굉장히 올바르고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 유학은 결코 이분에게 긍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부정하는 데까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지금 유교 자체를 부정하다 보니까 묘청의 난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단지 신촌 선생하면은 묘청의 난을 2000년의 대사건을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묘청이 누구에 의해서 진화가 됩니까? 김부식에 의해서 진화가 되거든요. 그럼 김부식은 뭐냐? 당시의 유학 세력을 대표하는 거. 그 유학 세력이 뭐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당시에는 선진학문이지만 영화가 그것에 반대되는 고유한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 고유한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유학 사상이나 같은 외대 사상이 그것을
공사상을 없애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멸칭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지 손채원 선생은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을 어디로 봅니까? 당시 한반도를 이제 일본 차지가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죠. 그래서 중국의 고대를 이제 중국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고대사, 고구려, 그렇죠? 거기를 이제 높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단재신천. 제가 중국에 좀 1년 있을 필요가 있었는데 국경에 단재신천 선생이 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골목에 아주 어렵게 사시는 그런 데에서 신문에 기고해가지고 그 원고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렵게 사시면서 그런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식민지 시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일제식민사에서는 이런 단지신천 선생이 자기반성의 면을 딱 빼고 조선은 유학 때문에 망했다,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져와서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이거 지금은 또 이게 없어졌는데 아까 여러분 청독부 박물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독부 박물관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경복궁에 그 박물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 문화재를 갖다 놔요. 그래서 이거 국립고궁박물관 옆에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이 탑이죠. 예. 조선 왕궁에 왜 탑이 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선시대의 강으로. 요즘은 또 이제 사라져서 계속 우리 역사의식이 좀 바뀌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대해서 일제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해방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진행된 것이 조선시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에서 내지적 발전론의 시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지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게 철저히 시민사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내재적 발전론이에요. 그러면 발전의 그 동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제식민사관에서는 발전의 동력이 어디 있다고 본 거예요? 조선사, 한국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다? 외국, 한일성, 일본 혹은 중국 이런 데서 꼭 와야 도와줘야 해만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비해서 발전의 원인이 안에 있었고 또 정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전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조선사 발전의 요인이 항상 내에 있었다. 특히 조선기 자본주의로의 발전 요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아까 일제시민사학에 3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타율성론, 그죠? 두 번째가 정체성론, 세 번째가 단파성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영향이 컸던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뭘까요? 타율성론, 정체성론, 단파성론. 네? 네, 정체성론이 가장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사의 발전이 쭉 있었는데 그 발전이 아니라 정책이 있었고 그것은 10세기나 뒤졌다, 1000년이나 뒤졌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근거가 됐던 거는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 역사 이론인 마르크스주의의 역사학이에요. 5단계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역사 배우들 다 공부하셨어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사회, 그리고 다시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가는 게 마르크스가 설정한 5단계 역사 발전인데 이거는 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19세기나 20세기 초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이었어요. 그래서 이 최신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거기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거. 조선시대, 자, 거기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회경제 사학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으로 갔지만 이분 되게 뛰어난, 아주 뛰어난 사회경제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였는데 이분이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도 바로 뭐가 있다? 봉건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내정발전은 1960년대, 70년대에 있는데 70년대에는 자본주의, 저성기 자본주의의 발전 요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 분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매각처를 제시한 분이 연세대학교에 계셨던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별명이 한국사의 스물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이론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자본주의 매각, 경영 문호, 또 다른 분은 상업이나 농업에서 우리 조선후기에 자본주의,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각,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 하고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거의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사회경제적인 토대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로 나눌 때 정치나 사상은 상부구조에 해당됩니다. 사회경제는 토대가 되고요. 정치나 사상, 특히 사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되냐? 그게 바로 실학이다. 실학은 뭐냐? 바로 근대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교과서에서 아주 계속 이제 반복돼. 90년대. 지금도 사실은 이틀이 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우신 이야기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 있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상으로서 실학론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고, 그 실학에서는 제가 출처편 논문을 딱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다. 자유와 평등 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래서 근대라는 게 자유와 평등이 이제 있는 거니까, 그럼 자유로서는 이제 신분 문제에 천착해서 신분의 탈피를 근대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의 그 신분관 이렇게 하면은 양반 신분으로서 탈피 그런 이제 논문들이 아주 계속 나오는 거고요. 평등은 주로 경제적인 평등, 토지 문제에 관련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균전론, 한전론, 그렇죠? 여전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한국사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바로 이런 또 내지의 발전론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들 또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에 대한 어떤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내지적 발전론 자체가 우리가 근대가 없었으니까 일본은 우리가 근대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근대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봉건도 없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백남훈에 의해서 우리가 봉건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대도 비슷한 게 좀 있었어 라는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얘네들이 근대 없다고 했지만 우리 근대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꼭 너무 근대에 집착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석 교수님이 농업에서 경영력 부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했지만 이런 게 너무 과장됐다. 전체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너무 과장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은 1989년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990년인가요? 네, 소련이 무너졌죠. 그렇죠.
소련이 무너집니다. 자,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회주의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부하는 데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역사 발전 5단계에서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역사 발전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떻게? 교제 봉건자에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의 사회주의가 없어진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남은 건 중국 정도가 남는데 중국은 뭔가 좀 이상해. 그렇죠. 중국은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를 갖다가 뭐 사회주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발전 단계가 좀 이상해. 그래서 현실에서의 사회주의권이 몰락을 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근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는 면들이 있게 됩니다. 전체 이론이 이제 문제가 있게 되니까 근대로 가는 게 반드시 옳은 길인가? 라는 문제제기가 됐고 서구사회에서 특히 자 서구의 유럽 사회에서 사실 이 이론이 일반화된 건데 유럽 사회 자체 내에서도 근대로 가는 게 반드시 하나의 길이었을까? 자본주의로 가는 게 반드시 하나의 길이었을까? 어느 나라가 가장 표준적이었습니까? 자본주의가 잘 된 나라. 영국이었죠. 근데 영국에서 자본주의 되는 거는 영국만의 어떤 길이었는데 그거를 표준화시켜서 다른 나라에 다 적용해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근본적인 비판도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프랑스의 경우가 다르고 독일의 경우가 다른데 왜 영국의 이 자본주의에서 근대화라고 하는 거를 유일한 더더군다나 그걸 확대해서 인도, 중국, 한국까지 왜 꼭 영국과 비슷한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대에 대한 컴플렉스의 문제. 그 다음에 내재 발전론으로 보아도 실학만을 강조한다면은 실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전체를 반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실학은 사실은 근기 나눔의 제약학자들의 논이었거든요. 제약자들의 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 다시 말하면 관료층이나 조정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판적인 각도에서 이론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게 또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민사회의 영역이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나 무슨 이런 시민단체들도 있죠. 그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도 진실의 한면을 담고 있지만 더 많은 통계 자료와 더 많은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정책을 집행하고 누가 하나요? 정보가 하잖아요. 재정경제부나 통계청이나 하는 데에서 훨씬 더 잘하는 정보가 또 현실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야 실학자들의 얘기는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실제 제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했는가 이런 분석은 사실은 좀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연구를 좀 하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연구의 분위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해서는 또 아주 현실과는 다른 형태의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너무 또 복고적인 시각이라든가 현실과는 다른 조선으로서 이런 문화의 복고풍도 또 한편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로 다시 조금 더 좀 접근을 해서요. 제가 조선시대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배울 때 지금도 교과서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진왜란과 병자원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전쟁이 중요하고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조선사의 흐름을 시대 구분을 딱 한 군데 할 때 임진왜란의 병자원이라고 하는 외침 밖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조선을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조선을 어떻게 봐야 되냐. 유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은 크게 보아서 두 개의 기승전결이 있었다. 두 개. 그러니까 전기와 중기의 조선으로 나눠야 된다. 전기와 중. 그러면 아까 인지열의 병자원으로 나누고 자 거기하고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고요? 앞에서 말한 기승전결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전기의 조선은 조선왕조를 건립하고 특히 성리학을 기준으로 건립을 이제 그 사상적 이념으로 건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선 국가를 운영을 해봅니다. 운영을 해보는데 어느 정도 잘 됐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망할 기운이 이제 나와요. 그거는 인지력 때문에 망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미 스스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는 데가 언제냐? 중종 명종 때. 명종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명종 때 유명한 도덕이 있습니다. 임꺽정이 나타나요. 임꺽정. 임꺽정을 뭐라고 부르죠? 의정이라고 부르죠. 의정, 도둑놈이 의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인가요?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죠. 우리 경험했습니다. 80년대에 유명한 누가 있었습니까? 대도 조세hom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군사 정부 시절. 왜 그 사람은 도둑질했는데 대도라는 그 별명을 가졌습니까? 도둑놈인데 왜 그 대도라는 별명을 가졌습니까? 부패한 권력층 이런 사람들을 도둑질하니까 어떤 그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명칭이 붙은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전통시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중국에서도 왕조 교체가 일어난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현상 중에 뭡니까? 농민만. 농민들이 자기 있던 데서 벗어나가지고 도적돼가지고 유락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명종 때 바로 임꺽정이라고 하는 을 비롯한 그런 의정이라고 지켜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이미 조선왕조는 왕조에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왜 조선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배층 교체입니다. 지배층 교체.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이 아닌 새로운 지배층이 거기에 등장해서 조선 국가를 새롭게 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살인 혹은 사정, 사대부 이런 세력들이 16세기 중반 이후에 나와서 조선을 새롭게 리뉴얼을 그래서 300년을 가요. 16세기 중반 17세기부터 300년을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승전결이 시작됩니다. 중국에서 왕조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일까요? 대개 이름 있는 왕조, 큰 왕조, 한당, 종, 영, 청, 원 이런 나라들 보통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 200년에서 250년. 짧은 거 한 150년이거든요. 그러면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한 200년 지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1600년, 17세기 전이죠. 그때가 하나의 사이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지배층 교체를 해서 한 300년을 더 간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는 조선의 역사를 훨씬 더 조선시대를 움직여가는 큰 변화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변화 중심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전기의 조선, 제가 말씀드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 건국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16세기까지 한 200년 정도 된 시간인데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한 100년 정도는 이제 왕조 체제를 정비를 해서 안정되게 갑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보기에 성종. 그 여러분들 조선왕조 임금의 이름이 전부 다 뜻이 있는 건 아시죠? 사후에 그 임금의 평생 업적을 그 시대로 평가할 겁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한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또는 한 공화국이 지나고 나서 그 제대로 평가를 하는지 제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하나의 한 임금이 돌아가면 실록을 펼쳐나가요. 실록. 그렇죠? 그 다음 임금 때 실록을 펼쳐나가고 그 실록을 펼쳐나갈 때가 끝날 때가 바로 3년상이 끝날 때입니다. 3년상이 끝나면은 임금의 일패는 어디다 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묘에 보세요. 부묘한다. 그때 그 임금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 임금의 이름은 바로 그 시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를 성자, 문물제도 다 완비가 되었다. 바로 조선왕조가 출발해서 어느 정도. 근데 정리가 되면 또, 자, 그 다음에 혼돈이 온다. 자, 점점 또 세트가 된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조선 장기의 조선은 그렇게 본다면 국왕과 공신 중심의 공적 질서가 강조되는 그런 사회가 조선 장기의 사회입니다. 국왕, 이건 왜 그런지는 조금 더 가서 한번 더 다시 설명드리고요. 전기의 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뭐냐? 남녀가 차별이 되고 장자 우선이고 족보가 있고 동네에 같은 성씨가 있는 동성마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선산이 있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하면 대가족이고 그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한 번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친정에 뭐 귀신이 된다. 여자가 억압됐다. 차별됐다. 그런데 조선전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기여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인을 하고요. 이거 혼인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가살이를 해요. 처가살. 처가살이를 해서 다시 그러면 집에 언제 오느냐?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만약에 거기에 문화병이었다면 그 집이 그냥 자기 사는 집이 되고요. 꼭 문화병이가 아니래도 그 집이 자기가 차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장가가면 또 자기 부인 집으로 가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사나요? 아니요. 같이 안 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 너 아들 보고 싶다. 16세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책의 이황 선생님 마찬가지고요. 유복인 선생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강릉에서 태어났죠. 서울 사람들 강릉 가서 태어나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언제 돌아오냐 몰라요. 특히 부인의 경우. 근데 이게 남기여가 혼이고 실제 사는 것도 처가사진을 하고 이게 16세기까지. 재산도 똑같이 균등분석, 균등상속을, 균분이라고 해요. 이거 경국대전에 나와 있고 이거는 조선 말까지 변하지 않아요. 조선 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똑같이 주고요. 조선시대의 그 분재기라고 해가지고 분재기에서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 토지와 노비. 토지와 노비는 근분해가지고 첫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면 그 태어나서도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토지와 노비 이렇게 나누죠. 16세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외손공사는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외가가 아니고요. 외손이 조선 장기만 하더라도 친손하고 똑같이 대서를 해요. 그러니까 외손이라고 해서 재산 분배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친손과 외손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족보도 안동고시 상하고 이런 거 보면은 상위가 거의 상위나 다른 상이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해요. 족보에. 네. 그러니까 선상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선상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상이 나중에 16세기 중반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그때 조상을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상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200여 년 지나고 만들어진 관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끌고 갔던 게 체제의 교황이 바로 상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한번 아까 제가 기승전결로 해서 명종 때 망할 뻔했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 사적 혹은 사대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화 같은 거 아시죠? 사화? 사화에서 정치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당시 조선을 움직이는 원리 중에 하나가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네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성종대 김종지, 중종대 조광조, 그렇죠? 그 다음 명종대 이황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선조대, 율곡이인 같은 이렇게 쭉 네 번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살인들이 등장할 때는 왕의 권한이 왕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왕도, 여러분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고공의 지지율, 높은 지지율 받고 대통령이 된 분하고 겨우 턱걸이로 대통령 된 분하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같지 않죠? 현대도 그렇죠? 조선시대 왕, 이름은 왕이지만 12살에 왕이 된 사람이고 산전수를 다 겪고 세자도 다 거쳐서 30대나 40대 왕이 된 사람이고 왕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살인들이 진출할 때는 사실은 왕이 되게 취약할 때 이 개혁세력은 살인들을 등장시키는데 결국은 당시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훈부 이런 사람들에서는 번번이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들어가서 특히 남한강으로 가는데 남한강 이용해서 당시에 그 새로운 조선을 만들려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민의 결과가 조선 전기에 국가를 운영했던 그런 정치나 사상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사상은 당시로서는 어디로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중국에서 당시 최신 유행한 게 양명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라든가 어떤 또 유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유학의 경향이 있는데 그 유학의 여러 경향 중에서도 북송성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학문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주자성리학이 정확하게 우리하고 가장 맞더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때가 언제냐? 바로 퇴계 이하라 선생의 전도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주자학을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그러면 주자학이 아니었느냐? 주자학이죠. 그 전에도 주자학인데 그 전에는 원나라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체제를 운영한 이데올로기로서요. 그러니까 제도나 문물 이런 쪽에는 성리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족 질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선전기에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16세기에 세계 이양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조선 앞시기에 있었던 성리학은 뭔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리학을 수용을 다시 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그때 16세기부터 지금 조선 중국의 펼쳐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발을 중심으로 한 장자들, 족보와 동정관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모든 질서의 중심으로 구현되고 성리학은 사실은 사대부의 정치적인 진출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제왕권보다 전제왕권 안에 있긴 하지만 왕권에 대해서도 중국의 전제 황권이죠. 황권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런 측면들이 바로 분단정치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로 조선 중기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강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끝나고도 잠깐 질문을 좀 받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한 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또 반대 의견이랄까 생각이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얘기를 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같이 조금 또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법적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동아시아에서 비교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 정권에 문제가 생기면 농민 반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나 정권 교체로 왕가가 바뀌면 중국의 경우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뭐 영향을 미쳤지만 별로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단순한 폭동 수준의 있기 이런 수준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왕조가 이제 길어지고 이런 측면도 있고 네. 구도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네. 그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네. 민중이 이제 들숨처럼 일어나서 바뀌면 네. 민심이 천심이고 그렇죠. 왕조도 바뀌면 다 바뀌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게 올바를 텐데 네. 왜 조선에서는 아까 그래서 힌트를 주셨지만 네. 또 일본까지 얘기를 좀 뭐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 네, 교수님의 생각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법정의 난이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그게 왕조 교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고려도 사실은 비슷하죠. 고려도 고려만의 농민 반란이라든가 이렇게 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은 이제 이성계를 비롯한 무장이 이제 당시에 신유신, 사대 신사대부와 같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농민 반란의 지도자가 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 반란의 명나라 그렇지만 청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청이 멸망할 때 재밌는데 명이 명나라 때 명이 명나라 때 보면은 이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나라가 상당히 이제 힘 있게 이제 올라가서 후금에서 청으로 이제 바뀌고 힘있게 가지만 사실 이자상이 많이 없었으면 청의 독자적인 힘으로 명을 물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왕조의 말기에 그런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농민 반란하고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고 하는 많은 문제점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미 그 시대 지식인들이 뭐라고 느꼈냐면 율곡인 같은 대표적인 지식인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쇠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운데 중자에 쇠할세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시기가 바로 위기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을 하고 있었고, 자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걸 해결하는 해결책을 이제 모색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농민들이 꼭 세워야 역사 발전에서 좋은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농민 주원장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걸 끌어가는 사람들은 또 이제 지식인 그룹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결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또 전통시대에는 농민 반란의 지도자가 반드시 국가를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런 영향이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만 해결하는 어떤 능력은 이제 아주 한계의 역사적인 관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질문을 아마 제가 볼게 살인이나 사족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저선사를 얼마나 바꿨는지 아마 이제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뒤에 아마 그거 아니신가요? 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 또 지레짐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별로 변한 거 없지 않냐. 아마 이런 또 맥락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사회가 크게 변화없이 그냥 늘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큰 조선시대의 지배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사대부의 바람이거든요. 그 사대부가 어떤 사람들이고 조선시대의 사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뭘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볼 수 있는 이제 또 입장에서 충분히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부족하지만, 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뒤에 먼저 좀 예. 제가 오늘 강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네. 기초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좀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네, 어떤 질문이 괜찮습니까? 먼저 강의 시작할 때 네. 강의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그 가부장제라든지 조선시대 했을 때 가부장제라든지 이제 여성에 대한 거가 뭐 장자 중심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방금 내용을 보면 조선 전기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중후기에 그 살인이 주도를 하면서 이제 생겼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변화한 건지 변화한 걸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뭐 개혁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이제 위치를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사회에 많이 인식을 시켜야지 자기들한테 이제 저희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인식이 달라진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강의하는 내용. 네,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강의할 지금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은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해답을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화한 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 변했을까? 이게 정말 변화의 내용이 뭘까? 변화의 그 상당한 부분의 어떤 현상들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주자 성리학을 전보다 더 강화해서 혹은 새롭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주자의 어떤 그런 성리학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변했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제가 일단 틈틈이 제가 생각하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이니까. 여성 문제는요, 여성 문제는 되게 많이 잘못 오해가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의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중후기에도요, 여성의지가 아까 그 제3군대에서 거의 근본이 헌법인 경국대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기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결혼 어디 가서 했습니까? 결혼식 예식장에서 안 될 때 어디 가서 했나요? 처갓집 가서 했죠. 조선기까지도 주자간에 따르면요, 주자간에는 사례가 있는데 광혼 상제 사례가 있어요. 가장 그 혼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주자간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 이게 친형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을 어디서 한다? 아니요. 주자간에서는 남자 집에서 하는 거예요. 주자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후기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시기에 예전에 다 처갓집 가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처갓집에서 결혼하는 게 조선시대 전통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자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혼례가 가장 핵심적인 신앙 이런 게 결국 관철이 안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자간에 100%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제 제자가 논문을 썼는데 경상도의 가장 보수적인 안동, 봉화 이런 데도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다 처갓집 가서. 그리고 거기서도 조선후기 17세기, 18세기 가장 성리학이 심하게 미쳐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시집 가서도 그 처갓집을 결혼한 다음에 시집을 안 가, 시집적으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1년, 2년, 3년, 5년 있다가 막, 시집에서 오라고 계속 턴치해가지고, 병원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육아도 있죠.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게 다 개입이 돼 있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친형이라고, 말은 친형이라고 해요, 친형.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되게 재밌는데, 중국의 것이 멋있어. 중국의 것이 선진적 얘기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걸 한다고 해놓고, 대체로 비슷하게 한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것도 여기 그런 방식대로 또 하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 문제도 사랑체와 안체로 남녀가 구분이 돼서 안체의 주인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분명히 조선이 하고, 적어도 사례부들에 거기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외 부분이 분명하고 여성에는 지위와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의 지위가 좀 더 열악해진 거는요. 일제시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일제시대의 호주제, 그다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할 때 가장 그런 이 질서에서 여성이 이제 하위 질서로 얘기해서 더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조선시대까지 참 연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조선시대를 과도하게 조선시대부터 이제 여성이 좀 폄하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여성만 소외된 게 아니고 조선기에 굳이 소외됐다 그러면은 조선기에 아까 장자가 중심이 되면서 둘째하고 셋째하고 여성 그렇게 보면 다 소외돼요. 장자 중심. 그렇다고 장자에게 또 우주적으로 뭐가 많이 가지도 않아요. 장자의 재산은 봉사조라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그 논밭 요거가 좀 더 가는 거예요. 노일이 좀 더 가요. 그래서 장자에게 그렇게 가고 우리가 흔히 종가라고 해가지고 조선기에 완전 종가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경상도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경상도의 종가가 제일 많았고 다른 지역은 경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가라고 하는 것도 조선시대는 대단히 좀 그 역할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종가적인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둘째나 셋째는 결국은 거기 안 살고 또 처갓집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선은 이렇게 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 잠깐 드리고요. 네. 앞에 여기 네. 아까 설명하실 때 조선시대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설명하실 때 이제 시간론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로 따지면 어떤 그 제약, 비판제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실제 어떤 그런 그 정치라든가 그런 행정면에서 이제 힘을 미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이제 자유와 평등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와서 이제 시각에 대해서도 평가가 전혀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것도 규제학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각이라는 용어조차도 요새 잘 안 쓰고 있는 것 그렇죠. 역사 쪽에서는 잘 안 하고 네. 한문학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더 쓰고 아직도 뭐 시각도 좀 이렇게 적극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실 규제학에 대한 평가를 이제 형이상학적인 학문으로 많이 이렇게 단순히 평가하자 그래서 시각은 좀 실용적인 학문이다 해서 시각을 그런 부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유하고 평등을 그 개념 자체가 용어 자체가 현대 어떤 그런 그 근대적인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좀 그 자의적으로 너무 과대평가해서 용어를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실학자들에 관한 그 논문이 수천 편이에요. 가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논문만 뭐 아주 예전에 1000편이 넘었으니까 하여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또 수학들을 보게 설치는 저희는 농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수천 편의 논문을 에서 시각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뭘까? 이걸 한번 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논문 쓰신 분들이 반드시 그걸 염두에 뒀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시각에서 근데 왜냐하면요 시각을 처음 연구하신 분이 뭐냐면 그 언론인이었던 천관우 선생님이셨어요. 1959년에 반개 유용한 연구가 서울대학교 사학과 학부 졸업 논문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논문을 쓰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건 근대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근대 주작이 아닌 근대 사상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자들도 근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학을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 실학자들도 반이 아니라 거의 주작자가 상당히 많고 19세기쯤 가면 18세기 말 19세기쯤 가면 이제 좀 주작의 틀에서 벗어난 완전히 그런 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가산도 거의 뭐 주작이나 다른 걸 포괄한 분이지 이 근대 사상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문을 이제 정리를 쭉 해보니까 신분과 토지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관건의 문제이고 그거는 바로 근대 사상에서 자유와 평등 문제와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 속에서 아마 그런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 제가 설명의 편의상 붙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신 분들의 어떤 것들을 제 식으로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동의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그런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계속 강의 진행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논의 중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4대부의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4대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흔히 아까 양반 4대부 같이 붙여서 쓰죠? 뭐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에 사실은 양과 천인이 그러니까 신분으로만 얘기하면요 경국대전에 양반 신분이 아니에요. 네, 양과 천인밖에 없어요. 경국대전에서 신분 굳이 이거는 조선 말까지 마찬가지. 그럼 양반은 뭘까요? 양반은 신분일까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까지 있었는데 여하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양반은 양인데 원래 문관과 무관이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전처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마치 신분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또 앞에다 뭐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신분 이렇게 해요. 법률적으로는 안 되니까 사회적 신분이 바로 양반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분은 뭐냐면 몸신자에 난을 굴자. 몸이 있을 때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눠져야 신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양반의 자식이 반드시 양반인가? 조선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생각하시는데 지금 양반의 자식을 하더라도 몇 대가 지나서 다스릴 게 없고 그러면은 일반 양이 그리고 돈도 없죠? 돈도 없으면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선에서는요 그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녹봉을 주지만 관직에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라고 부르는 건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특권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양반 4대부 문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사회사에서 이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4대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시기에 서양의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귀족이 있잖아요. 귀족은 신분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귀족입니다. 귀족의 자식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세습적으로 물려주는 땅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귀족의 정체성은 뭡니까? 무사죠, 무사. 그래서 감옥 같은 거 이제 다 있고 공동체를 방어하는 군사적인 능력을 보유한 그러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귀족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고 귀족으로서의 어떤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의 경우는 4대부들은 제도적으로 그걸 주는 게 없어요. 제도적으로 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냐면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거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설명하는 그 근거는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해서 관료가 되었을 때만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관료가 돼도 조선 중기 이후로는 녹봉이 사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녹봉이 겨우 좀 유지할 정도. 금근이나 유지할 정도이지 녹봉이 막 몇 배가 돼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녹봉만 가지고 제출하고 저축해서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녹봉의 그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대부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생원진사한 사람들이 자기 지위와 체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혼인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혼인하고 또 자기들끼리 명부를 만들어. 근데 뭐 군대 안 가는 거는 양반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이제 특권이라고 하는 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를 왜 안 가냐면요. 향교나 서울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교생과 원생이 되는데 교생과 원생은 군대를 연계시켜주는 개념이에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군대 연계시켜주죠. 그 개념은 특권을 준 게 아니고 연계시켜주는데 그러니까 교생 원생이 만약에 거기서 시험 봐서 떨어진다. 그러면 군대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또 나중에는 그것도 좀 흐지부지 되긴 하는데 하여간 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대부나 양반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특권 세력이었다가 아니라 계속 노력해서 성취할 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체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그거를 이제 관에서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노비나 혹은 땅을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또 병영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반으로는 좀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무반으로 계속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또 무반 강문이라든가 혹은 또 그것도 안 되면 향리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반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양반들은 그 서구의 기존과는 달리 어떤 사회의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서 자기의 존재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보면은 양반은 뭐예요? 일하고 월급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월급 먹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는 이 사람들이 평생 이제 성공이죠. 그런데 조선 증기쯤 되는데 조선들이 이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왜 이제 양반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향촌사회에 살면서도 향촌사회 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좀 지위와 체벌을 유지하면서 뭔가 좀 그런 듯한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리학 주장이에요. 그 틀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주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꼭 관료로서 출세해서 중앙정부에만 진출하는 게 아니고 향촌사회 내에서 공동체 속에서 예를 들면 향약이라든가 향외라든가 뭐 사창, 그 다음에 사창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 지금 협동자, 신흥협동자 같은 거거든요.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향촌의 규약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러면서 향촌 내에서 조선시대의 지배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과 일본과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도시에 안 산다는 거예요. 도시. 서양의 귀족도 어디 삽니까? 성 안에서. 일본도 마찬가지. 어디 살아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조선시대 어디 살죠? 네? 네, 상처 안 되는 사는 거죠. 섞여 살아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의 조선. 향촌 아무 데에서 농민들하고 사는 거예요. 기와집과 초가집이 같이 있어요. 기와집이 좀 많은 데가 있지만 섞여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게 차이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향촌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주자가 제기해줬고 그거를 태계가 보니까
이게 훌륭해. 가져오기도 맞아. 그리고 제가 중국에 이제 주자 태어난 데가 어디냐면 복건성, 후진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활동하는 데가 강서성, 지양시, 강서성 이런 데를 쭉 다녀봤는데 특히 주자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한 이 복건성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우리 시골에 왜 동네 야산이 있고 앞에 개울이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자가 얘기하는 어떤 그 다음에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 우리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우물이 하나의 이 마을의 단위 중심이었죠. 그렇죠? 우물이 그런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이론이 주자였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히 이제 흡사한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자가 이렇게 이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철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주자가. 그러니까 주자가 제시하는 게 철학 이론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거기 교재도 써놨는데 향약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우리 교과서 배운 게 다 실제 현실에서 사례들이 향초 사회를 끌어내는 하나의 그 기제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가능한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해요. 비슷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망이 있어야만 그 일반 사람보다는 좀 낫다, 양보다 낫다 이런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일원화시키고 가장 잘 체계화시키는 사람이 주자인데 그 주자 성리학을 조선 중기부터 이제 아주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의 모델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우리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우리 모델을 적용을 해봤는데 중국보다 원래 중국에서 만든 이론인데 중국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운영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바로 이런 건데 산인과 국왕이 한국 형태로 갈등하는 것이 조선 왕조의 의지의 비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나라도 주자가 만든 사서가 있습니다. 대학 문호명자 주명. 요거를 과거의 교과목으로 원나라 때 1313년에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체제 교환이 됩니다. 조선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체제 교환으로 만들었지만 중국은 명나라 초기에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 때 주자이 발전을 하면서 그게 황제 그 강남 때까지는 황제 아래의 그 관료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큰 의미가 없어요. 황제의 말이랑 무조건 다 따라하는 건데 송나라 때부터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자의 그 이름인데 그 관료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명나라도 주원장이 만든 다음에 그 청약을 적용을 시키지만 청약에서 핵심적인 바로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상제국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영의정, 좌의정, 의정 있죠? 재상의 일정이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나라는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 내각 대학살을 해서 지구로 가는 대통령 비서 직접 만든 사람이 그냥 관료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환관 조직을 이용합니다. 환관, 내시. 그러니까 관료와 내시들을 경쟁시켜서 그 위에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요. 그 명나라 황제 중에는 10년 동안 조회에 안 나온 황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어요. 며칠만 안 나왔다? 신하들이 번데같이 상속을 왕이 경연책을 경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것도 만드는 거죠. 신하들이 이걸 하는 건데 이렇게 된 나라가 조선인데 중국하고 완전히 차이합니다. 지방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런 갈등이 제가 보기에 없어지는 게 언제냐. 너무 이렇게 되니까 이 영종조 때는 그걸 좀 왕권의 입장에서는 좀 그 조정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좀 드세니까 그거 좀 누르고 조정하려고 이제 영종조 때는 그게 됩니다. 왜? 영조임금이나 정조임금은 워낙 정치적이나
이저 항문으로 와서 신하들을 이제 능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 그 조선이 19세기부터는 뭐 조선도 망하는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5세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15세기에 체제가 이 신분제도를 쓴 양천제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고 경제제도 이제 과정 그 뒷받침해주는 과정고 그 다음에 조선 장기 체제에서 이 육조직계제라는 게 이제 정치 체제에서 이게 태종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태종.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 있는 이제 삼정승, 의정부에 사실 삼정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많은 고위관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더 많은 고위관료들 중심으로 한 의정부 체제보다는 육조직계제는 뭐냐면 장관, 또 왕이 직접 장관을 상대하는 거예요. 장관이 직보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의정부가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장관이 국무총리에 했다가 다시 대통령이 가는 건데 이제 장관이 대통령이 직보하는 그런 체제가 육조직계제였죠. 근데 이게 조선 장기에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체제로 작동됩니다. 그게 바로 왕이 국정의 중심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장기에는 좀 국가, 왕 이런 체제, 공적인 체제가 좀 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 중심의 체제. 그러니까 이게 관이 왕조 체제에서도 보면은 왕조 초기에는 관할이 세요. 고려시대도 그래요. 고려시대도 처음에는 관할이 세다가 자 고려 중기쯤 오면 최초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시민공도가 나타나거든요. 사학이 발전해요. 사학. 조선시대 처음에 어때요? 마찬가지죠. 여기 저 향교 사학 관문화로 이어지는 공적인 교육체계가 딱 갖춰지는 게 처음에는 조선 장기는 아주 의미가 있었는데 조선 중기쯤 오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서원이 나타나죠. 사학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약간 좀 보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에 관할이 세다가 그죠? 공립학교 들이 세다가 지금은 이제 사립학교지 좀 세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이 사서집주의의 그 과거 체제를 평가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작동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체제 자체가 이 성명의 영향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불교와도 무슨한 결합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조선인 상냐 국가이고 했지만 또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가 나름 또 있었고요.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여러분이 16세기까지의 그 교화적인 성리학이 있지만 또 실제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 성리학적인 주자적인 기사도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세계관도 저는 같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적인 세계관도 다 이때까지는 상당히 작동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화에서도 이런 왕실 중심 문화들이 이제 아주 크게 유행을 하고 힘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게 조선 초의 모습이 명나라 태조가 추구하는 않는 농민 중심의 강력한 국가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나라라고 하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제국, 중국이 그 이전까지 구현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제국을 중국에서 원나라로 구현이 되는데 그 원나라가 사라진 다음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거의 계승이 되고 조선은 이제 한반도에서 조선으로 돼요. 그래서 같이 역사 전쟁이 이루어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예이 번호하는 길과 조선이 번호하는 길이 다른 거죠. 그러나 초기에는 제가 보기에 명나라 태조도 상당히 강력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조선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가치가 이 모든 기준에 앞서서 적용이 되면서 비슷한 형태로 가다가 명은 망하고 조선은 자기들을 다시 주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세기 말쯤 되면은 아까 제가 조선 기승전결로 전기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걸 여러분이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자들이 공신이 되게 많이 생산합니다. 공신. 근데 이 공신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양반들은 양인 내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현직 관료가 되는데 공신들은 한 번 공신은 영원히 공신.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화 가능성이 높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신들이 이 국왕을 둘러싼 공신들이 이걸 진행에 참여하고 이 관력 지향이 강했던 공신들이 기족화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불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인 연원은 세조가 일으킨 쿠데타, 개인정당에 참여했던 정당 공신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인 질서가 파탄된 게 바로 제가 국가의 공적 영역이 이제 중요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게 아까 이제 그 입법청, 뭐 중종의 그 다음에 영종 고시기로 이어지는 외척 세력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사회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패배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조광조를 따랐던 중종의 김여사 때 조광조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한강 주변에 모입니다. 왜 남한강이냐 하면요, 남한강이 당시에 가장 고속도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육로교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규모의 물자 수송은 뭘 의지하냐면요, 수로를 의지해요. 수로. 근데 내륙수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요. 자, 경상도에서 낙동강 타고 올라가죠. 문병 전에 상주 쪽에서 내립니다. 낙동진에서 낙동을 내려가지고 육로로 문경에 뭘 거칩니다. 문경세지.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충주. 충주에서 남한강 수로 타고 어디까지 옵니까? 용산까지. 예.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루트인데, 따라서 이게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주변에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상주. 조선전 때 가장 대표적인 도시. 경상도가 바로 경주와 상주. 맞춰서, 됐죠? 충청도가 왜 충청도예요? 충주와 전주. 그러니까 충주랑 상주가 바로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교통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강 주변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가를 끌어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상들을 이제 비교 검토합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명학. 양명학 책을 중국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외교 행방 빼게 해요. 들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다 그걸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 참 대단하죠. 도시방을 억지로 가져와서 다 참여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사상의 수입이라는 걸 보면 저는 아주 흥미로운데 우리 대중문화가 지금 세계적인 그룹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SBS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 네? 거기에 보면 발라드라든가 무슨 댄스 이런 거 어떻게 우리나라 발전시킵니까? 네? 미국 무대, AFK 이런 거 보고 그냥 따라하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학 우리 안 맞아. 들어왔지만 공부해보니까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 뭐가 맞지? 주장.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결론을 내린 분들이 바로 해제위원조, 세계이양은 그때 16세기 중반에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기라성 같은 유학자. 제가 보기에 위대한 인물은 언제 나타나느냐? 시대장학이 나타납니다. 시대장학이. 평범한 시대에는 학자나 예술가 그런 좀 안정된 인물이 나타난다면 격변기에 바로 위대한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조대 이럴 때 보면 엄청난 인물들. 선조는 여러분들 맨날 임진왜란 때 지금 도망가는 지금 시대로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선후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능성세. 목능이 뭐냐면요. 동구력에 있는 선조의 능력. 그 선조대가 조선시대의 성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물들이 많아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자, 되게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화담 서경덕님이, 그죠? 기대 스님이, 하여튼, 유성명, 뭐 하여튼 대단한 인물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바로 성량을 자기화하던 시대. 성량을 우리의 내면으로 만드는 시대. 그런 시대가 그 시대적인 과제가 크면은 그 과제를 해결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해방 이후에 또 정치사에서는 엄청난 인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방 이후에 기라상 같은 거. 엄청난 격분이. 그래서 그 전기행을 실천의 기준으로서 사상을 모색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뇌에서 들어온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지에서 만드는 사상과 이게 들어오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그 사상의 그 표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들어오면 여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그래서 상대에서 보이는 영어제라는 게 뭐냐면요. 주자의 상대에는 몇 개월 상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 몇 년상 이렇게 하죠? 3년상 하죠? 3년상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예. 이제 정확히 27개월이에요. 그럼 조선전기에는 3년상 한다고 해놓고 27일 만에. 왜?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자간에 27개월이 3년상인 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거 읽어보면 다 아는 건데, 뭐 한국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읽어보면 다 되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조선의 현실에 맞지가 않아. 3년상 하면 너무 이게 길어. 비용도 많이 들어. 3년상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모르지 그 여막 옆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27개월하고 27일만 해요. 그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양력, 국성홍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 새로운 사상을 아까 제가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미 저는 당시부터 들어와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책부터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조광조의 김효산인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뭐가 되어 있냐면 소학과 근사록을 끼고 다니는 무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소학과 근사록은 사실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사서에 비해서. 그런데 기초적인 책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성리학 발생 태동기부터 기초적인 책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런 태국 무군 논쟁, 그다음에 인생 도시 논쟁, 이기호 논쟁 이렇게 나가면서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논쟁에서부터 인간 이해 문제, 인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자신의 어떤 이해 방식을 성장을 좀 넓혀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이해 방식을 자꾸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해하려니까 뭘 하냐면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 선조 때의 사서 원해가 나와요. 원해는 뭐냐면요. 번역한 거예요. 원해는 원문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언어하고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가 영어 책을 읽을 때 영어로만 읽으면 영어식의 사고를 따라가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 책을 번역하잖아요. 번역하고 한글로 읽으면 그거를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우리의 지식을 거기 토론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 빨리 근대화에 성공했을까? 19세기 후반에 어마어마한 번역의 시대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의 모든 그 책들이 다 번역시킵니다. 그 힘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성량의 책들을 선조대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를 이런 성량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논쟁이죠. 이런 논쟁을 주도했던 분들이 아까 누구예요? 최계나 이런 것 같죠. 기대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이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계는 뭐냐? 정치에서는 제가 보기에 분당 정치, 분신 공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국왕을 사용해야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성화하고 그래서 성화 관련 저술도 늘어나고요. 정치 운영에서는 이 언발, 국왕을 비판하는 이런 국왕을 철저하게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실록을 읽다 보면요. 지금 우리 대통령 그에 대한 어떤 감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그 임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민주시대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중국사 전공하는 친구가 와서 같이 우리가 이제 실록을 공유하는 대화된다고 야, 이랬구나. 중국에서는 뭐 상상을 못하죠. 이 왕이 경연에서 뭐 혼나고 막 이러는 걸 상상을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경제에서는 이 과정법 체제에서 지휘적으로 하고 또 이런 아까 조선족계는 주로 간의 공적인 체계에서 점점 사장들을 이렇게 하고 사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전사에서 주도인 저도 사족이 출연해가지고 이 사족들이 국가의 그 지배 행정체제에 관여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은요 330여 개의 균형이 있었어요. 균형 330여 개의 균형이 있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중앙에서 지방을 파괴합니다. 그럼 지방은 누가 가느냐? 혼자서 가요. 가족도 안 갑니다. 혼자서 덜렁덜렁 가요. 가서 오래 있지도 않아요. 1년이나 2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방행정을 누가 사실은 거의 합니다. 지방이 향리 잘하니까 향리. 왜 오래 못하게 하냐면 왜 못하게 할까요? 지방 세력화일까. 예, 지방 세력화일까 못하게 오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향촌사회에 있었던 사족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조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좀 타협해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문제 관상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좀 예전에 쓴 거라서 꼭 신분제가 이렇게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교과서에 쓰여 있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서는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심의 체제가 이제 한글 체제에서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왕실 사대부들 왕실 주도 문화에서 사대부들의 영향이 강해지는 걸 이렇게 증거. 그리고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신도들. 이거는 조선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신도들. 신도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는데 신도들이 정확히 뭐냐면 신도 앞에 세우는 게 신도들이에요. 묘 앞에 세우는 건 묘리. 신도는 묘하고는 어때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묘가 있으면 그 앞에 묘리가 있고 묘 앞에 그게 신도거든요. 신도가 시작되는 묘가 떨어진 곳에 신도인데 신도는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품 이상을 지낸 고위가족,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이상을 여기만 고위가족만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조선 초가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거국거침의 용머리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어때요?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단순했죠. 사실 이 신도림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 아니고 제가 볼 때 좋은 신도는 수억 대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이와 같은 일관으로 바뀌게 되는 게 조선 장기에서 중기가 바뀝니다. 중간에 재밌죠. 중간에 하나만 바뀌었어. 위에 용머리는 그대로 있고 여기 아래는 거분이고 여기만 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의 전향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쳐야 되는데요. 조선시대에서는 이러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조선 전개는 그래서 경주의 양동의 민속마을 가면요 한옥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구조가 평면도가 이게 일반 조선 16세기까지 일반적인 한옥의 집이었어요. 아까 제가 사위가 와서 산다고 했죠? 딸이. 그래서 사랑방이 이런 네모난 평면도에 문을 들고 가면 그게 사랑방이 하나 정도 거기에 이제 사위가 살았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행랑채, 사랑채, 안채 완전히 분리가 되죠.
남녀가 분리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사회와 조선후기 사회는 공간 구조, 건축 구조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계가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집에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핵가족, 한가족 또는 해봤자 할아버지 하는 직계가 정도 살았습니다. 조선시대가 무슨 대가족제에서 어울려서 하는 건 그거는 좀 잘못 계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경제형